자, 이제 법률행위 일반입니다. 페이지는 36페이지죠. 36페이지 펴보시면 법률행위 일반이 나와요. 자, 총설 나와 있고 의의가 나오는데 의의는 앞 강의에 됐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구성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왜요?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가 아니라 준법률행위니까요. 2번 법률행위 의사표시에서 서설 무슨 얘기였어요?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하나 또 나와 있고, 양가리 2번에서 의사표시와 법률행위 관계 기억나시나요? 법률행위 효과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커피 먹기를 원하면 뭘 먹는다고요? 커피를 먹는 거예요. 따라서 가번 의사표시가는 법률행위에 반드시 불가결의 구성요소란 말이 또 나와 있고, 조심할 것은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게 또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아가씨한테 결혼합시다. 그랬더니 둘이 그 아가씨가 어떻게 해요? 좋대요. 부부인가요? 아직 부부가 아니죠. 둘이 손잡고 혼인신고를 해야 그때 비로소 뭐가 돼요? 부부가 되니까 혼인하기 위해선 결혼하자 좋다라는 의사표시 외에 혼인신고라는 사실행위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지만 의사표시 자체가 법률행위인 것은 아니고요. 또 의사표시만으로만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 나번해가지고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고 그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가 뭐가 돼요? 법률 사실이고요. 다번도 같은 취지고요. 나번 법률 효과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따라서 의사표시가 무효면 법률행위도 무효고요. 의사표시가 취소가 되면 법률행위도 뭐가 되는 거예요? 취소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죠? 3번에 가지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률행위 요건이 나와요. 이 부분은 또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법률 요건에 가지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성립 요건이거든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요 문제거든요. 우리는 한 가지는 알아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왜요?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가 아니라 준법률행위니까. 그 다음 의사표시가 뭔가요?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당사자인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의미 있나요? 나 지금 무척 원해.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뭘 원하는지가 나가 있어야 되겠죠. 원하는 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일반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가리 2번에서 특별 성립 요건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 시간에 못해요. 우리가 나중에 해당 부분에서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는 뭐만요? 일반 성립 요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 뭐가 돼요? 성립된다고만 일단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요 세 가지를 갖추면 법률행위로서 성립이 돼요. 그 말은 법률행위란 뜻이거든요. 그 말은 요 성립한 법률행위는 무효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유효일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뭘 갖춰야 되냐면 유효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교재는 뭐라고 하는 거죠? 3.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이라고 한 거죠. 자, 유효 요건이 뭐가 있느냐? 당사자가 있으면 법률행위가 성립하고요. 유효하기 위해서 당사자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3강에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제한 능력에서 설명드렸어요.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의사 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로서 성립하고요.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표시가 합치돼야 되고요. 이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하자가 없어야 돼요.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음에서 한 2, 3강에 걸쳐서 한 3, 4강 동안 요것만 따로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뒤에서 할 거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목적이 있으면 법률행위로서 성립하고요. 목적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뭐죠? 요 부분을 좀 볼 거예요. 다 보지 못하고 다음 시간과 연결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8페이지에 특별 효력 요건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가 아직 못 봐요. 이것도 우리가 해당 부분에서 볼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뭐죠? 일반 효력 요건만 신경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1절 법률행위의 종류에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나와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자고요.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가 아니라 준법률행위니까요. 그럼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니까 의사표시가 하나가 있어도 법률행위고 2개 있어도 법률행위인데 하나만 있으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2개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해요. 교재에는 합동행위라고 하나가 더 있죠. 그죠? 그거는 안 할 거예요. 모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제가 교재에다 합동행위를 넣어놓은 이유는 빼면은 교재가 후졌다 그래서 넣는 것이지 수험생분들은 합동행위라는 개념을 모르시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안 할 거고 영원히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법률행위라면 뭐예요? 단독행위와 계약이 있는데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으면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단독행위, 2개 있으면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소리냐 생각을 해보죠. 갑이 을에게요 의사를 표시했어요. 하나죠. 요것만으로 성립한다면 요 법률행위를 뭐라 그러죠?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을이 갑에게 2번째 의사를 표시했어요. 2개죠. 요게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뭐예요? 계약인데 요 2번째 의사 표시를 뭐라 그러냐면요. 승낙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단독행위 개념이 나와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으면 성립한다는 말은 요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승낙이. 따라서 단독행위란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은 의사표시가 뭐가요? 2개예요. 그 말은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승낙. 따라서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뭐죠?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계약인 것은 계약을 찾으러 나오고요. 다음 중 계약이 아닌 것은 단독행위를 찾으라는 걸 내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다 맞춰줘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잘 틀리세요. 왜냐하면 외우고 암기하고 문제를 푸시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 어떻게 푸시는 거냐면요. 다음 중 계약인 것은 그러면 5개 지문 중에서 승낙을 얻어야 되는 걸 찾으면 아주 쉽게 찾아요.
다음 중 계약이 아닌 것은 그러면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걸 찾으면 되거든요.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죠? 따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것은 딱 하나인데, 증여는 계약이다라는 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아유, 나 아는데. 아니에요. 모르세요. 증여가 계약이라는 말은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승낙.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제 친구한테, 얌마! 힘드냐? 엉아가 너한테 10억 줄게. 이놈이 니들 안 받아 자식아. 그러면 못 주는 거다. 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성립하기 위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승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따로 기억 안 해두시면 왠지 증여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될 수 있기 때문에 증여는 계약이다, 승낙이 필요하다는 것만 따로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독행위가 다시 둘로 나뉘고 있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하단에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나누고 있는데 실제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일단 무슨 소리냐부터 생각을 해보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요, 친구한테 300만을 빌려줘서 받을 돈이 있어요. 근데 이놈이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그 채권을 포기하려고 해요. 물론 상대방으로부터 뭐 받을 필요는 없어요?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채권의 포기는 단독행위인 거예요. 근데 제가 화장실 혼자 쭈그러 앉아가지고 먼 산 보고 친구야 돈 갚지 말아라고 백날 얘기해봐야 채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친구로부터 승낙받을 필요는 없지만 만나가지고 힘들지? 돈 갚지 말아라고 얘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싶어요? 승낙받을 필요 없죠? 따라서 소유권의 포기도 뭐예요? 단독행위예요. 근데 이 경우는 그냥 혼자 쓰레기통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그만이지 누구한테 포기한다는 사실을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소유권 포기의 경우를 뭐라 그래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유식한 말로 하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은 해야 된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하고, 얘기할 필요도 없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도 없는 경우를 뭐라 그래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얘들을 굳이 뭐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지는 마시기 바라고. 이 정도만 숙지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9페이지 오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계약이 나오고 합동행위가 나오는데, 계약은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자고요?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뭐죠? 계약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어디 배우겠어요? 계약법에서 따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합동행위에 대해서는 안 배운다 그랬죠. 그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나오는데 이거는 앞에서 공부를 안 할 거예요. 언제 할 거냐면 물권법 시작할 때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릴 부분. 은근히 뭐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출연행위와 뭐가 나오냐면 비출연행위가 40페이지에 나오고 있는데 요게 가끔 시험 문제 내는 부분이에요.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법률행위를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로 나뉩니다.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요. 재산의 증가와 감소, 증감이 함께 일어나면 수반되면 이걸 우리가 출연행위라고 하고요. 재산의 증가 감소가 수반되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출연행위라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출연행위가 다시 유상행위와 무상행위로 나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이 착각하는 게 어떤 경향이 있냐면 유상행위는 출연행위, 무상행위는 비출연행위 이렇게 연결시키면 또 뭐 하는 거예요? 문제를 틀리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유상행위죠. 자, 그러면 부동산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앞으로 갑의 재산은 뭐가 될 판이에요? 감소가 될 것이고 갑의 재산이 감소가 됨으로써 을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은 뭐가 돼요? 증가가 될 테니까 요 매매와 같은 유상행위는 증가와 감소가 함께 일어나니까 무슨 행위예요? 출연행위인 거죠. 근데 요 갑이 요 A라는 건물을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을에게 뭐 하기로 했냐면 증여하기로 했어요. 무상행위죠. 이제 갑은 재산이 뭐가 되겠어요? 감소가 될 것이고 을의 재산은 뭐가 되겠어요? 증가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도 뭐가 되는 거예요? 출연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출연행위는 뭐가 있느냐?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수여는 비출연행위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가 내 대신 명동 가가지고 땅 좀 사라 라고 얘기를 하면 대리권 수여잖아요. 그러면 말을 했으니까 힘이 판기긴 하겠지만 당장 재산이 뭐 될 일도 없어요. 증가될 일도 없고 감소될 일도 없으니까 대리권의 수요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비출연행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소유권의 포기도 비출연행위예요. 자, 왜냐하면 제가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고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렸어요. 그러면 저의 재산이 뭐가 되겠어요? 감소가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 안경을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렸다는 이유로 누구의 재산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증가되는 것은 아니에요. 출연행위는 증가 감소가 함께 일어나야 돼요. 수반되지 않으면 감소만 있고 증가는 없으면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비출연행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정도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이 요구되는 행위는 요식행위. 아무런 방식도 형식도 요구되지 않으면 뭐예요? 불요식행위예요. 규정을 잠깐 보시면 요식행위, 예를 들어서 제가 법인 설립행위, 혼인, 유언을 들고 있어요. 요 세 가지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시험 범위 안에는 요식행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다 뭐냐면 불요식행위예요. 민법 문제에서 말로 하면 안 된다, 문서로 해야 된다 그러면 다 뭐가 되냐면 X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는 민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불요식행위밖에 없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5번 주된행위, 종된행위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드릴 거 없고요. 실제 이 부분은 제가 물권법,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 할 때 한번 달아드릴 거고요. 41페이지 오시면 신탁행위와 비신탁행위가 나오는데 이것도 오늘 못해요. 언제 할 거냐면 통정허위 표시라는 부분에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릴 부분이니까 읽어보시되 어려울 것 같으니까 여기서는 보지 마세요. 뒤에서 볼게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률행위의 목적이 나와요. 자, 이제 42페이지 제3절 법률행위 목적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목적이 있고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대해서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목적에 관한 뭐예요? 유효요건을 볼 거예요. 자, 총설에서 개념 나와 있는데 이번에 가지고 타이틀이 뭐라 나와 있죠? 법률행위 내용. 목적에 뭐죠? 유효요건을 말하는 거다. 라는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유효요건으로서 목적의 확정이 나와요. 요거는 확정 가능성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적이 확정되어야 법률행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에요. 유효한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라도 확정될 가능성만 있다면 법률행위로서 뭐 한 거냐면 유효한 거예요. 확정되어야 한다 그럼 뭐예요? X예요. 틀린 말이에요.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뭐죠?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확정 가능성을 말하고, 교재에 있는 핵심 판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를 할 때 확정될 가능성만 있다면 법률행위로서 뭐 한 거죠? 유효한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두 번째 유효권으로서 목적에 뭐가 나오냐면 가능이 나와요. 자, 이 부분도요, 끝까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자세하게 할 수가 없어요. 자세한 것을 우리가 언제 할 거냐면 계약법 시간에, 계약법 총론 시간에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뭐죠? 필요한 것만 정리하면 되는데, 일단 목적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말은 가능하면 유효하고 불가능하면 불능이면 무효라는 말이거든요.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가능한지 불능한지 그 기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가능, 불능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판단하느냐?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상식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 판시하고 있냐면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면요 불가능한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지기로 계약을 했어요. 불가능한가요? 과학적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돈은 좀 많이 들어요. 한강에다가 댐을 건설하고 뭐 수만 명 동원해 가지고 뭐 펌프로 물을 퍼낸 다음에 금속 탐지기로 뒤지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 과학적으로는 뭐 한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에 따라서 상식에 따라서 따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지기로 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상식적으로 뭐예요? 불가능한 것이고 따라서 뭐인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억할 점입니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과학적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사회 통념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그 2번, 불능에 분류해가지고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불능을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죠.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누게 돼요.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이렇게 따져요. 법률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불가능하다면 이걸 우리가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요. 법률 행위를 할 때는 가능했어요. 법률 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하면 이걸 우리가 후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미 불타서 없어진 집이었다면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는 거고요. 매매 계약할 때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계약을 한 후에 집이 없어졌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진 않죠, 그죠? 근데 이 개념도 가끔 내요. 효과인데 원시적 불능은 무효입니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합니다. 자, 이런 얘기죠.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미 없어진 건물이라면 그 매매 계약은 뭐예요? 무효인 것이고, 매매 계약할 때는 집이 있었는데 계약한 후에 그 집이 없어졌다면 후발적 불능이고 그 매매 계약은 뭐 한 거예요? 유효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까지. 무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유효에 관한 구체 내용은 우리가 언제 할 거냐면 계약법 시간에 거의 한 서너 시간에 걸쳐서 자세하게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서 뭐죠?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재 한번 읽어보시되 막 예들이 나오고 막 그러면 뭐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 골치 아파하시는데 어려운 용어는 나중에 할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44페이지 오시면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이 나오거든요. 말 그대로 전부가 불가능하면 전부 불능, 일부가 불가능하면 뭐죠? 일부 불능. 효과는 나중에 할 거고, 법률적 불능, 사실적 불능. 양그릇 3번이죠. 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서 할 수 없는 것은 법률적 불능,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사실적 불능. 뭐 개념이고 굳이 나눌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효권으로서 목적에 뭐가 나와요? 적법이 나와요. 자, 목적이 적법해야 법률행위가 유효하다는 말은 법에 위반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법을 또 나눠야 돼요. 법을 강행법규, 강행규정과 임의법규, 임의규정으로 나누게 돼요. 일단 뭐가 강행법규고 뭐가 임의법규냐는 시험에 나올 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그 여부가 강제되고 있다면 이걸 우리가 강행법규라고 해요.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여부가 강제되지 않고 있다면 이걸 우리가 임의법규라고 해요. 그럼 임의법규는 안 지켜도 되는 법이에요. 따라서 임의법규를 위반했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것은 아니고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겠죠. 모든 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럼 뭐예요? X. 왜냐하면 모든 법 속에는 당연히 무법도 포함해요. 임의법규도 포함하고, 임의법규 위반한 법률은 뭐가 아니에요? 무효가 아닌 거예요. 교재에 보시면 의에 나와 있고 2번 해가지고 강행법규가 나와 있고, 한 장을 넘겨보시면 45페이지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판단 기준이 나와 있고 2번 단속법규의 관계가 나와요. 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자, 준수 여부가 강제되는 법을 강행법규라고 하는데요. 이 강행법규가 다시 둘로 나뉘어요. 효력법규, 효력규정과 단속법규, 단속규정으로 나뉩니다. 둘 다 강행법규입니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반을 했을 때 법률행위 자체가 만약에 무효가 된다면 이러한 규정을 우리가 효력규정이라고 하고요. 단속규정도 강행법규니까 지켜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반을 했다면 처벌은 따르지만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단속 규정이라고 해요. 자, 단속 규정이 뭔가요? 강행법규입니다. 다만 위반을 하게 되면 처벌은 따르지만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뭐죠? 단속법규라고 해요. 여기서 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가끔 이런 질문이 나와요. 민법상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 수험생분들은 틀렸다라고 생각하시게 돼요. 왜냐하면 강행법규 속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단속규정도 포함되고 단속규정에 위반한 법률에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거든요. 근데 보통 문제집에서 보면 그 지분이 맞대요. 해설을 보면은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은 무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뭔 소린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속규정은요 민법에 없어요. 따라서 민법에서 말하는 강행법규는 다 무엇만을 말하냐면 효력규정만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민법상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를 할 때 그 강행법규는 무엇을 의미해요? 효력규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민법상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아니라 뭐죠? 맞는 지문인 거예요. 자, 머릿속에 잊지 마십시오. 민법에는 뭐가 없어요? 단속규정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뭐가 단속규정이냐를 공부해야 되는데 민법이 아닌 다른 법을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민법에는 뭐가 없다고요? 단속규정이 없으니까. 근데 교재도 제가 자세히 설명드려 놓긴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이라는 걸 좀 숙지하셔야죠.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식품위생법, 의료법 이런 것들은 공인중개사하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단속규정이라고 따로 기억해야 될 것은 부동산과 관련된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첫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은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단속 규정입니다.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권법 할 때 또 할 거예요. 여기서는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무슨 규정이라고요? 단속 규정이라는 것만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두 번째, 주택건설 촉진법이라는 법이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은 이 법이 없고요. 주택법으로 통합이 됐는데 그래도 없는 법이지만 주택건설 촉진법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판례이기 때문에. 주택건설 촉진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전매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이 되면 전매를 못하도록 뭐하는 경우가 있어요? 금지하고 있는데 이 규정도 뭐예요? 단속 규정이에요. 따라서 전매행위를 하면 뭐는 받아요? 처벌은 받아요. 그렇지만 전매행위 자체는 뭐하냐면 유효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한테 수업을 드리면서 한자로 쓰는 게 있죠. 앞전자. 꼭 제가 한자로 쓸 거예요. 요 전자는 한자로 안 쓰고 한글로 썼죠. 요 전자는 앞전자가 아니라 굴릴 전자예요. 그래서 전매하면 한 번 더 굴렸다는 뜻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팔았다는 뜻이에요. 전대차하면 한글로 쓰면 한 번 더 임대했다는 얘기고 전전세하면 한 번 더
전세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제가 한자로 쓰는 전자는 뭐예요? 앞전자지만 그 외에 한글로 쓰는 것은 다 뭐예요? 굴릴 전자고 굴릴 전자고 무슨 뜻이라고요? 한 번 더라는 의미니까 그거 하나만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요 두 가지는 먼저 단속 규정이라는 거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보시면 가번해가지고 단속 규정에서 뭐 식품위생법들 넣어놨지만 의미 없는 거고 핵심 판례에서 뭘 넣어놨죠? 주택건설 촉진법을 넣어놨죠. 하나 더 하자고요. 박스 밑에다가 이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도 뭐라고요? 단속 규정이다 해서 단속 규정은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끝이고요. 넘겨보시면 효력 규정 해가지고 민법상 강행 규정은 뭐라고요? 효력 규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민법상 강행 규정을 위반했다 그러면 다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핵심 판례 해가지고 2004년도 판례 나오는데 이것도 뭐예요? 중요하긴 한데 이건 우리가 나중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할 때 또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강행법규 위반의 모습인데 일단 강행법규가 효력규정이고 효력규정이 위반하면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근데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를 탈법행위라는 개념을 써요. 그래서 교재에 써놨어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회적이든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뭐가 된대요? 무효가 된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